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오늘로 보름을 넘겨 16일째로 접어들었습니다. 급격한 건강 악화로 의료진의 입원 권고를 받았지만 이 대표는 여전히 단식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정치권에서도 이 대표의 단식 중단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총에서도 전체 의견을 모아 단식 중단을 요청했고 초선 의원, 3선 의원들까지 단식을 멈춰달라고 요청했지만 이 대표는 여전히 병원에 실려가더라도 단식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도 이 대표의 단식 중단을 요청했지만 직접 현장을 찾지는 않았는데요. 한 번쯤 현장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아무리 피도 눈물도 없는 비정한 정치판이라지만 어찌됐든 야당 대표가 곡기를 끄는 상황, 정부와 여당도 모르쇠로 일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9월 15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타이어 바꿀 때 타이어뱅크 방문 고객 3천만 명 돌파 기념 대국민 감사제 전품목 3+1 할인 행사. 타이어를 바꾸면 벤츠가 따라온다. TV와 청소기까지 대한민국 물가 잡는 타이어뱅크 매장에 방문하세요. 타이어 바꿀 때 타이어뱅크. 이벤트 기간 11월 30일까지. 자세한 내용 홈페이지 참조. 추석 연휴보다 기대되는 것은 사양은 높이고 가격은 인하한 2024 토레스. 선호 사양 기본 제공에 스마트 미러링 완벽 지원, 인포콘 서비스도 5년까지 무상 연장. 기출고 고객도 9월 27일까지 전국 서비스 네트워크를 통해 미러링 무상 업데이트도 가능하대. 고객과의 약속을 실천한 2024 토레스. 지금 KG 모빌리티 전시장에서. 네, 라디오 오늘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한 주간의 시사 이슈 진단해보는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잠시 후에 만나보겠고요. 2부에서는 천용길의 정치 TMI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이어서 안동의 MBC 라디오 드라마 만인의 꿈이 방송됩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시사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조금 전에 속보가 들어온 거 있어서요. 잠깐만 좀 확인을 하고 가겠습니다. 감사원이 전 정부 인사 22명 수사 요청했다는 소식인데 그동안에 이제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을 조사를 해왔는데 내용을 보니까 뭐 집값이라든지 뭐 소득, 고용 통계를 조작했다. 그래서 부동산만 94회 조작한 걸로. 그래서 장하성, 김상조 전 정책실장 등등 해서 뭐 김수야, 김현미 등 22명 수사 요청한 이 건인데 이거 뭐 어떻게 된 일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계를 조작했다라고 지금 감사원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수사 의뢰를 한다는 것인데 이거는 뭐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일단 이 문제는 감사원이 그렇게 결정을 내렸지만 전 정부의 그 이제 대상이 되는 정책실장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어떤 의견을 낼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통계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그 조정이 들어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정말 감사원의 주장처럼 의도적으로 한 것인지 이거는 좀 따져봐야 된다. 지금으로서는 감사원의 결과 발표만 나왔기 때문에 그 100% 그게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는 좀 제가 볼 때는 만약에 고소고발이 들어가면 재판하게 될 거고 여러 가지 이제 절차를 밟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원래는 이제 통계라는 게 보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정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그 통계학적인 범위 내에 살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임의로 예를 들면 어떤 통계를 조작해서 상황이 좋게 보이게 만들었다면 그게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이제 반론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라 현재로서는 뭐 그런 게 있었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검찰이나 경찰 수사가 이제 곧 있을 것 같고요. 그 결과를 보면 될 것 같고. 자, 국방부, 문체부, 여가부 장관 후보자 지명이 있었습니다. 참 말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국방부 장관 후보자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인데 자, 그동안에 과거 발언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일단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뭐 모가지 관련 거친 발언도 있었고 12.12 쿠데타 이거 뭐 국익을 위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5.18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뭐 등등 해서 그리고 또 하나가 예전에 이제 중대장 시절에 중대장이면 보통 뭐 대위
계급 정도 그렇죠. 되죠. 예. 네, 이 맞습니다. 시절엔 뭐 예. 오발탄 사망 사고 그 뭐 조작한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예. 제일 뜨거운 저 후보자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건 뭐 어떻게 예.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발언 내용을 보면요. 정말 도저히 장관이 문제가 아니라 공직자로서 저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없지 않나는 생각이 들 정도의 발언이에요. 그 정도로. 아니, 왜 소위 이제 태극기 집회라고 한 정광훈 목사하고 인터뷰한 내용이냐, 거기 이제 그 집회 장소에 가서 했던 발언들이잖아요. 근데 잠깐 언급해 주셨지, 우리 앵커께서. 그런 말을 어떻게 전직 대통령한테 할 수가 있습니까? 전직 대통령이 북한과 내통한 것처럼 그런 뉘앙스로 발언을 하고, 이런, 정말, 그리고 12.12나 아니면 5.18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역사적으로 다 증명이 된 겁니다. 예, 그게 예. 어떻게, 아니, 뭐, 이거는 진보 보수 정권을 다 떠나서요.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도 5.18 묘지에 가서 참배도 하고 광주 민주항쟁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네. 마치 12.12가 정당화돼 버리면 그 5.18 민주화 운동이 다 그러면 잘못된 겁니까? 아니,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독재자가 12.12 사태를 일으켜가지고 지금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되긴 하지만 본인들은 부인하고 있지만 많은 증거들이 민간인 학살도 이루어진 정황이 있다라고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 12.12 사태를 정당화시키는 발언을 할 수 있으며 5.16 군사혁명을 정당화시키고 쿠데타잖아요, 그거는. 네. 근데 그런 민주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잡은 게 아니라 군사 권력을 이용해서 권력을 잡고 독재를 했던 그런 인물들에 대해서 그런 평가를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런 분이 어떻게 국방부 장관을 합니까? 고위공직을 맡는다는 게 자체가 문제라고 보고 또 중대장 얘기가 1985년도에 있었던 일이에요. 본인이 중대장으로 근무할 때 박혁포가 잘못 발사, 오발탄이 발사가 되면서 그 피해로 한 일병, 그 당시 일병이었던 모 병사가 이제 사망한 일이 있었거든요. 예, 예. 근데 이게 어떻게 조작이 됐냐면 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 오발탄이 그 파편이 떨어졌고 그 파편이 아니라 오발탄이 떨어졌고 그게 이제 발로 밟아서 그것 때문에 이제 폭파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그러니까 사망한 병사의 뭐 실수로 잘못으로 그렇죠. 사망했다. 그렇게 이제 얘기가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거죠. 사실은 오발탄을 맞고 죽었는데. 그렇죠. 근데 오발탄으로 맞고 죽었다는 것이 언제 결과가 나온지 아세요? 언제요? 작년 10월이에요. 작년 10월에 군 의문사 조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예. 근데 작년 10월이면 윤석열 정부 때예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작년 10월에 결과를 군 의문사 조사위원회에서 발표했는데 그때가 윤석열 정부 시기입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 때 한 것도 아니고요. 예. 그 조사 결과에 보면 오발탄 잘못 발사된 탄이 이게 그러니까 병사를 결국은 타격을 해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건데 그거를 조작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 발표 내용이에요. 근데 당시에 중대장이 누구였냐면 지금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라는 거죠. 이거를요, 이 오발탄 사고 조작된 거를 신원식 의원도 지금 이거를 네. 인정을 하는 상태인가요? 지금 현재로서는 본인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라고는 얘기하지 않아요. 아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중대장이 그러면 책임이 있느냐 하는 부분은 이제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럼 예를 들어서 오발탄이 발사될 때 누가 명령을 내렸고 그 현장에 누가 있었고 뭐 이런 부분들이 또 밝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물론 중대장이니까 저는 뒤 책임은 반드시 있다고 봐요. 그러나 직접적인 책임이 있냐 없냐 문제는 이거는 이제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보는데 명확한 건 그 당시 왜 그러면 오발탄이 잘못 발사가 돼가지고 우리 병사를 사망 이르게 하는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하는 부분을 왜 사실대로 적시하지 않고 마치 그 일병이 자기 실수로 문제가 발생한 것처럼 그렇게 몰고 갔냐라는 거죠. 그게 이제 문제인 거 아니겠습니까? 중대장 정도 계급이면 사실 뭐 이런 훈련이 있을 때 현장에 거의 갔을 가능성이 많은데 당연하죠. 물론 이런 사망 사고가 있으면 중대장 뭐 위에 대대장, 연대장, 사단장까지 다 책임을 묻는 게 보통의 일반적으로 경우일 그렇죠. 텐데 일단은 근데 현장에서 직접 지휘하는 사람은 중대장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대장, 중대장은 대부분 다 현장에 가 있습니다. 가죠. 예. 네, 대대장급, 연대장급은 현장이 아니라 지휘소에 있다 하더라도 그렇죠. 중대장, 소대장 정도면 대부분 현장에 가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 이제 후보자가 그걸 몰랐을까? 하는 부분에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죠, 결국은. 예. 자, 이 신원식 후보 좀 지켜봐야 되겠고 굉장히 그 청문회 과정에서 시끌시끌할 것 같고요. 그럼요. 자, 문체부 유인촌, 여가부 김행 후보자 이렇게 지명을 했는데 이 두 분은 또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유인촌 장관 후보자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그리고 저는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이명박 정부 때 장관을 했던 분이잖아요.
그분을 지금 15년인가요? 15년 지금 전입니다. 예, 2008년. 다시 또 장관을 시킨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지 그렇게 우리나라에 인재가 없습니까? 아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전문성과 젊은 인재 많이 하겠다고 심지어는 20, 30대 장관도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예. 근데 물론 나이를 제가 뭐 문제 삼는 건 아니지만 72세 되신 전직 장관을 다시 불러가지고 장관을 시킬 정도로 인재가 없냐는 거예요. 예. 아니 그리고 지금의 문화 환경이나 이런 환경들이 예전에 15년 전과는 천지개벽할 정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분이 그전에 뭐 장관을 했으니까 그 전문성 때문에 다시 모셔온다는 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고요. 예. 또 하나는 유인촌 장관은 잘 아시는 것처럼 기자들 그 국정감사에서 예전에 장관할 때 예. 기자들한테 욕설 섞여서 막 화를 냈잖아요. 왜 사진을 찍냐고 찍지 말라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당시에 이분이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에 문학의 블랙리스트가 나와가지고 얼마나 또 논란이 됐습니까? 본인은 뭐 관여한 게 없다고 본인 주장하고 계시는데 이런 여러 가지 흠이 있는 부분이 있고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런 분을 다시 장관에 앉히는 경우에 맞냐는 거예요. 그게 국민적 관심과 왔는지 모르겠고요. 보통 인사는요. 이게 지지율이 낮고 이럴 때 국정 쇄신하고 그다음에 인사를 통해서 뭔가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세 분 다 보세요. 무슨 신선함이 있고 국정 쇄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라고 보기 저는 그렇게 안 보입니다. 그런 인사들을 다시 장관으로 앉히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유인천 장관이 정말 개인적으로 나이를 다 떠나서요. 그분이 정말 지금의 문화 환경이나 이런 변화하는 방송 환경에 맞는 왜 언론 정책도 문체부에서 하는 거거든요. 인터넷 신문이나 이 신문 같은 경우에 예.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지도 상당히 의문이기 때문에 더 좀 참신하고 새로운 인물을 좀 발탁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은 대단히 실망스러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또 비판하는 목소리에서는 이제 방송계, 통신 이쪽은 이제 이동관, 인터넷과 그렇죠. 신문은 유인촌 이렇게 쌍두마차를 내세워서 또 너무 또 억누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고. 그렇죠. 예. 그리고 문체부에서는 그것도 해요. 문체부에서는 뭘 하냐면 정부 광고를 집행을 해요. 거기서. 예. 그러니까 이제 신문사, 인터넷 신문사 이런 데 정부 광고를 집행할 때 어느 언론사에 많이 지급해 줄까 이걸 결정하는 물론 집행은 언론 재단에서 하지만 실제 계획을 세우는 건 문체부에서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문체부 장관이 만약에 뭐 본인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게 사실은 언론계를 그러니까 뭐 소위 이제 우리가 당근과 채찍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예. 제재를 통해서 압박을 하거나 아니면 당근을 뭔가 줘서 자기 말을 잘 듣게 하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는데 그런 위험성도 있는 부처에 그렇게 논란이 되는 인물이 가는 것은 언론은 장악이라고 하는 큰 그림의 틀에서 봤을 때 방송과 신문을 각각 역할 분담을 해서 MB 정부에 있었던 분들을 통해 다시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지금 보면 신원식, 유인촌, 김행 후보 모두 상당히 좀 강성 인물들로 배치한 그런 모습이고 아마 중도층에서 보기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할 것 같고 최근에 보면 윤석열 정부 곳곳에 이제 뉴라이트가 포진해 있다 이런 말을 많이 쓰던데요. 방송계에서 보면은 이 대체 뉴라이트가 뭔지 좀 간단히 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면 뉴라이트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우리나라 뉴라이트는 조금 세계적인 추세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저는 보는데요. 뉴라이트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동관 지금 방통위원장이에요. 그렇습니까? 예, 이분이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사용을 했고요. 뉴라이트라고 하는 것이 당시에 이제 진보 진영의 그러니까 예전의 보수 세력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새로운 보수라는 의미잖아요. 뉴라이트라는 게. 그게 뭐냐면 이제 진보 진영에 대응해서 낡은 보수가 아니라 새로운 보수로 접근하겠다 이런 이미지를 바꾸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사실 이제 보수는 좀 뭐랄까 꽉 막혀 있고 뭐 이런 이미지가 좀 있었잖아요. 그런 개념인데 조금 젊어지면서 새로운 보수, 신보수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들어왔는데. 이게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예전에 지금의 이제 나중에 그 얘기 나오겠지만 예전의 어떤 역사 이런 것들보다는 새로운 신진 세력들, 신진 어떤 인물들이 중심이 돼서 역사를 주도해 나가야 된다. 과거에 너무 얽매여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이 좀 주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뉴라이트가. 그러니까 이제 진보에 대응하면서 약간의 진보적 색깔을 보이는 듯 하면서 보수가 어떤 그 이미지 변화를 꾀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뉴라이트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진보적 색채도 조금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전향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뭐 새로운 어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보수는 원래 이래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깨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새로운 인물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제
나중에 제가 그 이순신 장군 동상 관련해서 그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이런 거예요. 그분 최범인가요? 이분이 이제 최범 대표로 맡고 있는 공동대표 문화자의 행동.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순신 장군하고 세종대왕 그 동상 문제를 삼았어요. 여기도 또 이전해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최범 대표가. 그게 바로 뉴라이트하고 좀 맥이 다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 조선시대 사람 우리가 계속 이렇게 기억하고 그 사람의 동상을 세워야 되냐.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그런 인물이 없냐. 그러니까 옛날 조선시대 세종대왕 뭐 이순신 이런 사람 추앙할 게 아니라 현재 그렇죠. 뭐 이승만 뭐 이쪽을 그런 거죠. 맞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로 접근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대단히 위험한 게 뭐냐면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우리나라를 건국하고 세우고 또 세종대왕 우리나라 한글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런 분들의 업적을 기리고 그다음에 기억하고 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뿌리를 삼는 것이고 그게 이념과 이런 문제가 다른 문제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이념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의 인물, 그러니까 새 시대 근대화 이후의 인물로 거기다가 세워놔야지 왜 조선시대 사람 그리고 왕정시대 왕을 거기다 세워놓냐 이런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역사의식과 다르면 그러니까 일본 관련해서 그래서 그 종족주의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근대화 식민지 근대화론 이런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일본에서 비판적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일본이 그래도 우리나라 들어와서 근대화 시켜주지 않았냐 이런 접근이에요. 이게 바로 뉴라이트가 갖고 있는 사관이거든요. 대단히 위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대화되고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뭔가 도움을 준 부분이 있다면 악행이 있어도 그거는 덮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생각까지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어떤 이론적 틀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어제 뉴스타파와 JTBC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이 있었고요. 또 국민의힘에서는 김만배 신앙리 인터뷰를 두고 인용 보도한 라디오 진행자 김어준, 주진우, 최경영 이 3명에 대한 고발도 했고 야당 쪽에서는 이제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언론 탄압이라고 생각해요. 일단 언론사를 그렇게 압수수색을 쉽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위험해요. 저는 대단히 이건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사안에 그 수색영장, 압수수색영장에 보면 피해자가 윤석열 대통령으로 돼 있어요. 명예훼손했다고요? 그렇죠. 인터뷰가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 명예를 훼손했다. 그러면 이제 언론사를 명예훼손을 건 것은 언론사가 그런 보도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예훼손을 했다면 보도 내용의 진위를 따지면 돼요. 그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그렇습니다. 보도가 사실이 아닌데 거짓으로 보도해서 명예를 훼손했다. 그러면 그게 압수수색까지 할 문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보도된 내용 그거 그대로 그렇죠. 사실관계를 파악하면 되는데. 그렇죠. 바로 그거죠. 제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면 거짓인지 아닌지가 나오게 되고 그럼 허위 사실이나 명예훼손인지 아닌지가 밝혀질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압수수색을 해야 되죠? 저는 그걸 이해를 못하겠어요. 방송사도 압수수색했고 보도했던 그 당시 JTBC 봉지욱 기자죠. 여기 가택까지 또 압수수색했고.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까지 할 문제인가? 일반적으로요. 저도 방송하다가 2번이나 이제 그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가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 물론 둘 다 이제 불송치가 됐지만 그 압수수색 같은 거 안 하고요. 발언한 내용의 진위만 따져요. 그렇죠. 예를 들면 방송에 제가 어떤 발언을 했는데 그걸 문제 삼아가지고 저를 뭐 고소했으면 그 사실이냐 아니냐 그게 허위 사실인가 아닌가. 또 고의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명예훼손은. 고의성이 없으면 그걸 못해요. 처벌을. 왜냐면 언론 자유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언론이 보도한 내용의 고의성이 확정돼야만 그러니까 일부러 그 사람에게 피해를 줄 목적을 가지고 거짓말을 해야 되는 것이고 허위 보도를 해야 되는 것이지 언론사가 일정 부분 의심이 가고 의혹이 생겨서 그걸 취재 차원에서 취재해서 보도했다고 하면 그걸 처벌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설사 그것이 허위 사실이라 하더라도.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언론 자유 보장을 위해서. 자, 1분 남았는데요. 지금 이재명 대표 16일차 단식 맡고 있고 어제는 50대 여성 또 오늘은 70대 남성 자해소동을 또 국회에 와서 벌이기도 했고 자 이거 어떻게 뭐 이재명 대표가 정신 잃고 실력 가야 끝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멈출 생각이 없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병원에 이제 실려 가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데 의료진이 좀 더 전향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걸 계속 마지막 정말 급박한 상황까지 기다리면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미 때가 늦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재명 대표의 의지, 이재명 대표가 그만해 이래서 가는 게 아니고요. 병원 의사들이 의료적 관점에서
검진을 계속 지속적으로 5분, 10분마다 하고 정말 위험한 상황이라고 하면 이재명 대표가 거부하시더라도 저는 옮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반강제적으로라도. 당연히 그래야 되죠. 아니 왜냐면 본인은 정신력으로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의료적 소견으로 봤을 때 위험성이 있다고 하면 그걸 그냥 방치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목숨이 중요한 거니까. 생각보다 많이 길어져서요. 좀 걱정이 많이 그래서 되네요. 의료진이 빠른 시간 안에 조치를 취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의 딱 취업 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 중심 실무교육, 취업의 맞춤, 내 꿈의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함께 노력하는 MBC와 함께 100.1 MBC 라디오. 네, 천용길의 정치 TMI 시작합니다.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에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또 뵙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총선 지역구 알아봤잖아요. 네. 지난주 첫 시간으로 안동 예천 선거구 맞습니다. 알아봤는데, 자, 오늘은 어느 지역으로 가볼까요? 네, 안동 예천 선거구와 연동돼 있습니다. 사실 우리 경북 북부 지역의 모든 선거구가 선거구 획정 때문에 다 연동돼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오늘은 영주, 영양, 봉화, 울진 선거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박형수 의원 네. 지역구. 예. 자, 의성, 청성, 영덕 선거구가 일단 거기서 이제 군위가 빠져나갔으니까 그렇습니다. 인구 하한선에 미달해서 여기에 이제 다른 지역 한 곳에 이제 붙여와야 되는데 네. 예천을 붙여오느냐 울진을 붙여오느냐 이건데 아직 이건 결정이 안 돼 있고 예. 자,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로서? 네. 우선은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예. 이 기초자치단체가 다른 지역구들을 붙일 수는 있는데 예. 행정구역상 맞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울진과 예천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예. 그러면 그냥 영양군이 가도 되지 않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영양은 떨어져 있군요. 떨어져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네. 이 지리적으로 예. 뭐 이런 것들이 붙어 있어야 되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확률은 50대 50입니다.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예천과 울진 아니면 인구 하한선을 넘길 수도 없고요. 또 굳이 이 다른 지역을 갖다 붙이게 되면 그 지역구가 또 인구 하한선을 못 넘게 됩니다. 그렇죠. 예. 안동 예천이 묶인 것은 생활권과 도청 신도시 때문이었는데 이 공기창 안동시장이 예천의 행정통합 제안을 하면서 사실 예천 쪽에서 반발하는 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예.
때문에 예천에 계신 주민분들이 선거구 획정위원회에다가 이 주민들이 의견 제출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천 주민분들 중에 행정통합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지금 안동 예천 계속 붙여놓으면 행정통합 추진을 하기 위한 일종의 이 사전 작업이다. 좀 떼어놔야 된다라고 요구하게 되면 이 의견이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도 참고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럴 소지도 있고요. 이 정치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지난주에 이 안동 예천 선거구가 연동돼 있는데요. 이 복잡한 가정을 좀 해보면 생활권만 놓고 보면 어느 쪽도 가깝진 않습니다. 그렇죠. 안동 예천 입장에서는 도청 신도시가 있으니까 갔다고 볼 수 있는데 울진의 경우에는 우리 안동 MBC 가청 권역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의성과 울진이 관련이 있냐? 이것도 반대쪽에서 보면 그 연관성은 좀 떨어지기는 마찬가지거든요. 멀기는 참 머네요. 의성 울진이 그렇죠. 네. 그런데 김영동 국회의원은 안동 예천 지역구지만 영고가 안동이고요. 지금 영주 영양 봉화 울진의 박형수 국회의원은 영고가 울진입니다. 만약에 울진이 옮겨가게 되면 박형수 의원은 의성, 청송, 영덕 이 선거구에 출마를 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거죠. 뒤에서 좀 살펴보겠지만 이 영주 영양 봉화 울진의 강력한 무소속 후보자가 이야기 또 나오고 있어서 근데 이 인사는 영주 봉화 연고를 두고 있다는 점.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죠. 예천에 지금 국민의힘 황정근 윤리위원장이 예천 연고인데 출마가 거론되고 있는데 이 영주 영양에 영주 봉화에 연고를 두고 있는 인사냐 아니면 예천에 연고를 두고 있는 인사냐에 따라서 어떤 지역구가 가게 될지도 이 정치적 입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일단은 아마 관심 있는 분들 다 아실 텐데 우병우 전 민정수석 출마 여부가 이게 좀 가장 큰 관심사인데 이 정도로 거론된다는 사실은 뭐 거의 100% 나온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좀 뭐 예언을 하자면 99.9% 출마할 거다. 그러니까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2017년에 재판에 넘겨진 다음에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거든요. 근데 지난해 12월 말에 특별 사면을 또 받았습니다. 이 복권도 이루어졌고 이 변호사업도 다시 개업하게 됐고 이 출마의 길은 열렸습니다. 지난 6월에 중앙일보와 인터뷰하면서 우병우 전 수석이 출마와 관련된 이야기를 꺼냈는데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 정치를 하느냐 마느냐보다는 평생 공직에 있었으니 국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뭘까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출마죠. 뭐 국가를 위해서 한다는 거는 정치인들. 그러니까 우병우 전 수석이 사실 이 공직에 임명직으로 재기용될 가능성은 또 적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인사 구성을 보면 최근에 소폭 개각을 했는데 이명박 정부 시즌2 그렇죠. 갔잖아요. 뭐 이번뿐만 아니라 정권 초기부터 그랬어요. 뭐 이동관 방통위원장도 그렇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친박을 상징하는 우병우 전 수석, 그러니까 국정농단과 친박근혜를 상징하는 우병우 전 수석이 임명직으로 기용될 가능성이 없다는 건 본인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공직을 하려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출마 혹은 임명되거나. 근데 임명은 가능성이 없으니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건데 이 고향이 봉화이고 초중고등학교는 또 영주에서 나왔습니다. 영주는 이 4개 지역이 함께 모여있는 선거구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거든요. 그렇죠. 출마 가능성은 불출마보다 더 높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병우 전 수석이 출마를 한다. 국민의힘으로 입당을 하는 건지 무소속으로 나오는 건지 이것도 좀 궁금하네요. 저는 결론적으로 무소속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요? 무소속으로 나오고 그럼 국민의힘에서도 다른 인사를 또 공천을 하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될 경우에 이 국민의힘에서는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거든요. 이 출마 이야기가 나올 때 이 김병민 최고위원 이 대통령의 뭐 입이라고 하는 이 평가도 받는데 김병민 최고위원이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특히 저도 중앙당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좀 나눠보니까 네. 우병우 전 수석을 공천 주게 되면 탄핵을 다시 부정하는 게 된다. 그러니까요. 게다가 예, 예. 이 탄핵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를 했던 게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예. 이게 수도권 총선 전망을 어둡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입당을 하거나 공천을 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이고요. 예. 다만 이틀 전이었습니다. 지난 13일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대구 달성군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났는데. 맞아요. 우리 저기 네. 우리 청 기자가 네. 현장에 또 취재를 했었잖아요. 네. 예. 이때 뭐 동행했던 인사가 보면 유영아 변호사, 이 박근혜 대통령의 항상 옆에 있습니다. 네, 항상 옆에 있는데 이게 혹시 이 박근혜 정부 시절의 인사의 공천과 연관돼 있는 게 아니냐 이것 때문에 사실 기자들과 언론이 관심을 가지는데 뭐 핵심은 우병우 전 수석과 최경환 전 부총리의 이 입당이라기보다는 측근에 있는 유영아 변호사에 대한 이 공천 일 가능성이 좀 커 보이고요. 예. 사진 촬영도 김기현 대표와 유영아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이 했거든요. 그렇게 같이 네. 해서. 그래서 이 우병우 전 수석이 입당하기보다는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이게 이 무소속으로 출마했을 때 경쟁력이 있을 거냐라고 하는데 의문을 좀 제기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예. 그래도 우리 지역은 국민의힘 당적이 중요하다. 예. 그렇지만 역대 총선에서 무소속 당선자가 가장 많이 나온 두 개 지역이 어디냐면 경북과 전남입니다. 그래요. 예. 네. 이게 복수 시군이 선거구로 묶여 있다 보니까 예. 어차피 이 대항할 정당이 크지 않을 때는 그렇죠. 무소속 인사 중에 좀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인사가 있으면 소지역주의가 작동을 하는 거죠. 그런 인사가 이제 네. 공천을 못 받았을 때 이제 네. 무소속 출마했을 때 당선된 경우가 많았다. 그렇죠. 예. 우리 그 안동에서 3선을 지냈던 김광림 전 국회의원도 네. 처음에는 무소속으로 국회의원 당선됐고요. 초선 때. 초선 때. 그래요. 예. 당시 한나라당 공천자를 꺾고 당선됐고요. 예. 의성에서도 정혜걸 전 국회의원이 무소속으로 당선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예. 이게 이 선거구에서 앞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영주가 인구가 가장 많고요. 예. 이 무소속 당선자에게 표를 던져본 경험이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해 영주시장 선거에서도 무소속으로 시의원 도의원을 지냈던 황병직 전 도의원이 48% 득표를 했습니다. 그때 그랬나요? 48%나 네. 아주 아슬아슬하게 네. 낙선이 그러니까 됐잖아요. 무소속에 표를 줘본 예. 경험이 있는 지역이냐 아니냐가 예. 또 크게 작용을 하거든요. 예. 게다가 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고 있는 영주시장 이달 21일이죠. 다음 주에 1심 결과가 나오는데 내년 2월 28일까지 최종심 결과가 나오면 영주시장 재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지게 됩니다. 이것과도 그래요? 연동돼 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자의 과실로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우 공천하지 않는 게 국민의힘의 당원 당규거든요. 그렇군요. 네, 이것도 같이 영향이 있을 거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병우 전 네. 수석이 만약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더라도 네. 가능성은 꽤 있다. 네, 이렇게 진단을 하시는 거고. 자, 그러면 다른 후보군 누가 있을까요? 뭐 국민의힘에 뭐 어떤 후보가 있을까요? 네, 박형수 의원은 당연히 뭐 재선 도전을 하는 것이고요. 다만 예. 이 선거구 획정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제2안보실 임종득 차장. 이번에 왜 그 해병대 수사 개입 연루 네. 거기 그 인사죠? 그렇습니다. 안보실 2차장. 네,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예. 일단 대통령실에서 안보실 2차장 교체 방침을 또 밝혔습니다. 예. 이게 이 해병대 수사와 관련한 개입 때문에 책임을 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언론에서 네. 일단 대통령실은 그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뭐 두 가지 가능성인데요. 차기의 국방부 차관 후보로 인사 검증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좀 알려졌고. 그래요? 네.
그리고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데 차관에 임명되지 않는다면 이게 출마 준비 때문에 안보실 2차장 자리에서 물러나는 걸 수도 있다. 예. 그리고 제가 뭐 복수의 소식통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고향에 와서 출마 의사를 타진하고 있다. 가족들에게 그래요? 뭐 요 이야기도 확인을 했고요. 예. 그리고 한 분 또 거론되고 있는 법조인입니다. 역시 김관하 변호사인데. 김관하 변호사. 네. 김현장에서 10년 근무하다가 2015년에 창업했는데 지난 5월에 이 법무법인에서 영주에 분사무소를 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서울에 있는 법무법인인데 영주에 사무소를 냈거든요. 아하, 예. 당시 이 법인의 대표 변호사가 개소식 자리에 참석해서 갑자기 영주에 사무실을 개소하겠다고 해서 자기도 처음에 당황스러웠다. 이렇게 축사를 했거든요. 예. 아무 뜻 없이 사무소를 열지 않았을 그렇죠. 것이다. 그렇죠. 이런 예. 후문이 나오고요. 예. 국민의힘 말고도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오랫동안 이 총선을 준비해온 인사가 있습니다. 황재선 지역위원장, 황재선 예. 변호사가 단연 꼽힙니다. 예. 역시 영주를 또 연고를 하고 있거든요. 지난 총선에서도 21%라고 하는 상대적으로 많이 얻었네요, 그래도. 높은 예.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예. 당시 무소속 후보도 나왔었거든요. 예. 그래서 지난 선거 이후에 또 한 3년 반 동안 민주당 지역위원회 활동을 꾸준히 하면서 입지를 좀 넓혀왔고 이번에 권역별 비례대표 제도가 도입될 경우에 지역구 출마와 이 복수 출마가 가능해지면 황재선 변호사는 좀 경쟁력이 있는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이렇게 쭉 들어봤는데 여권에서는 한 4명 정도 네. 거론을 해주셨고 야권에 이제 민주당 황재선 지역위원장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병우 수석이 무소속으로 나오고 또 네. 국민의힘 공천자도 나오고 뭐 무소속 여권 쪽에서 무소속 1명 정도 더 나오고 그러면 황재선 변호사도 뭐 그렇게 가능성이 상황이 아닌 없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네. 보니까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자, 이 정도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변수를 좀 짚어주신다면요. 네. 정리를 하자면 가장 큰 건 선거구 획정입니다. 선거구 획정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현역 의원이 여기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요. 예. 이 두 번째는 이 친박 인사들의 경북 내에서의 연대가 형성될 것이냐. 이 수도권 선거 때문에 친박 인사들을 국민의힘이 안고 갈 가능성은 희박한데 경산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포함한 이 공천에 반발하는 인사들까지 일종의 무소속 연대가 형성될지도 이 관심사고요. 예. 마지막 하나가 영주시장 보궐선거 여부입니다. 아하. 앞서 이야기했지만 국민의힘이 공천하기 어려워지게 되면 영주시장 선거도 무소속으로 치러지게 되고 이러면 총선 역시 무소속 후보의 약진이 예상되기 때문에 예. 이 부분도 지켜보시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영주, 영양, 봉화, 울진 선거구까지 짚어봤습니다. 다음 주도 또 기대가 되네요. 네. 자,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